네, 저 2부 순서 돌아왔고요. 언제나 많이 응원 보내주시는 도쿄 큰 누님, 네, 실버 엔터님께서도 응원의 마음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빈말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너무너무 마음 진심 담아 너무 감사하고 더 힘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2부 정희석 이사님 와 계시고요. 정희석 이사님 요즘 굉장히 엣지 있는 리서치로 또 가치 있는 자료도 많이 나눠주시는데요. 오늘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리 글로 옮기셨습니다. 자리요? 예, 여기서 그쪽으로. 제가 원래 자리로 왔습니다. 아, 원래 자리입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 모였더니 예. 갑자기 그 공통점을 찾았어요, 제가. 장우석, 최홍석, 정희석. 석 브로스. 예, 석으로 끝나네요, 또. 오늘은. 삼석이. 예. 삼석이 그것도 느낌 괜찮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또 정희석 이사님 이 리서치 자료들이 사실 이게 흔한 자료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고급 자료인 게 요즘 또 그렇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핫하시잖아요. 네. 또 오늘도 홍보의 기회를 주시는 네, 거예요. 프리미엄 컨텐츠가 굉장히 고가의 컨텐츠로 소문 들으셨습니까, 부장님? 아니, 못 들었는데 네이버에 올라가는 네, 거? 네이버 이제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해서 월 구독료가 굉장히 고가인 걸로 또 월 구독료요? 네. 한 1억 합니까? 29,800원. 제가 대신 네, 29,800원이고요. 29,500원이고요. 29,500원이요? 예. 미주미도 이런 거 하셔야죠. 저희는 뭐 이런 고품격 자료가 안 나오기 못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자료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매일 한두 개 정도씩 저희 매일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일 올라오고 있나요, 지금? 예, 뭐 이왕 홍보 드리는 김에 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 예. 매일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매일 그 미국 시장의 이제 테마들 예. 뭐 상승 테마가 어떻고 하락 테마가 어떻고 그런 테마들을 이제 매일매일 저희가 업데이트를 드리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업데이트도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소식 궁금하시면은 저희 채널에서 구독하시면은 다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 어제 수출 규제 소식이라든지 뭐 태양광 이런 좀 핫한 테마들 좀 투자에 도움이 되는 테마들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자주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저 프리미엄 컨텐츠 엑기스들은 또 저희 구독자를 좀 이렇게 여기 와셔서 또 나눠 주실 거죠? 네, 예, 오늘 다 엑기스가 준비되어 있죠. 엑기스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무조건 들으셔야 예, 됩니다. 예, 이거 예. 정말 네, 최고의 7,000분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 나눠 주시나요?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져왔고요.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개, 4-5개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하나 그래도 꽤 좀 무게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띄워주시면요. 이게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이고요. 중국 그 스촨성 청두가 지금 락다운이 당했죠. 예, 그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2,100만 명? 네. 엄청 큰 도시죠. 예, 전면 봉쇄 네. 당했습니다. 오늘 중국 시간으로 6시부터 당했고요. 청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그리고 애플의 아이패드 공장, 아이패드를 좀 많이 만드는 공장이 청두에 있는데 청두가 락다운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애플 제품, 특히 이제 아이패드 제품의 생산 차질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 2주 전에 이 청두 공장이 한 5일 정도 가동이 멈췄었거든요. 그때는 전력 부족 때문에 멈췄었어요. 근데 또 이 코로나 락다운을 당하면서 아이패드 생산의 차질이 좀 많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락다운 당하면 상해 경우 봤듯이 꽤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아이폰 쪽보다는 아이패드 쪽에 좀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장이라서 그쪽 그런 의미에서는 좀 한심을 났는데 어쨌든 애플이 또 이런 생산 차질을 또 빚는다면은 뭐 글로벌 IT 업종 특히 이제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또 하나의 우려를 또 이제 낳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필 9월 7일 날 또 신제품이 나오는데 예. 그 앞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좀 우려가 있긴 있네요. 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 쪽에 아이패드니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애플의 전체 매출 내에서 아이패드 비중은 사실 아이폰은 거의 절반이고 네, 아이패드는 그렇죠. 엄청 크진 않거든요. 네.
그나마 아이패드 쪽이라서 다행인데 어쨌든 좀 빨리 이 공장이 재가동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시장도 좋아질 것 같은 느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비단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락다운하고 있으니까 이게 산발적이다 보니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네. 예전에 사실 중국이 락다운이 한번 나오고 나면 또 중국 GDP 글로벌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2,100만 명짜리 도시에서 갑자기 락다운이 나오니까 이게 좀 쇼킹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게 뭐 별거 아니겠지 별거 아니겠지 하다가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있다 예. 생각하고 있고요. 애플에 대한 이야기 좀 긍정적인 뉴스 하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아니군요. 이번 주에 나온 뉴스고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요즘 예, 최근에 미국의 규제 당국이 아니죠. 이제 특허청 이런데 상표권이 하나 등록이 됐습니다. 리얼리티라고 하는 상표권이 하나가 등록이 됐어요. 정확하게는 리얼리티 1이죠. 이게 뭐 이멀시브 헬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상한 회사, 이거 아마 페이퍼 컴퍼니일 겁니다. 이 종이 회사가 이 상표권을 등록을 했는데 미국 언론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 페이퍼 컴퍼니가 쓰려고 하는 이제 상표권이 아니고 애플이 내년에 출시할 XR, AR 메타버스 기기의 브랜드 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애플이 이제 브랜드 명과 같은 상표권 등록할 때 항상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사례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이제 수법을 쓰는 거 아닌가라고 싶은데 시장에서는 거의 이 리얼리티가 애플의 새로운 메타버스 기기의 명칭, 브랜드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애플의 메타버스 사업이 한 순조롭게 좀 진행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굳이 이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메타버스 얘기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빤 맞잖아요. 혼나죠. 예. 네, 혼나잖아요. 예. 박메타님도 많이 혼나셨어요. 네, 지금 뭐 무슨 얘기야 막 이러면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메타버스야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요 메타버스 기업들의 이 신제품 출시 계획 그리고 런칭 예상 일정들을 고려하면은 의외로 하반기 연말로 가면 갈수록 혹은 내년 상반기에는 좀 이쪽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뭐 기대감, 뭐 앞으로 뭐 먼 미래에 우리가 뭐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 거니까 뭐 대박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주요한 플레이어, 애플과 같은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 열어 제끼면서 생태계가 제대로 열리면서 이 산업이 형성이 되는 구간이 이제 내년에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플의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만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일정인데 일단 애플의 이 메타버스 신제품은 일단 내년 1월 정도에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원래는 올해였거든요. 올해 중순이었는데 이게 상반기 때 상해 락다운 문제가 좀 변수가 돼서 이게 좀 연기가 돼서 내년 1월에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출시 및 이제 판매는 이거는 사실 뭐 설왕설래 좀 말이 많은데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6월 정도 6월 이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한다. 좀 꽤 은근히 좀 의미가 있는 사업 진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메타버스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기업이 있죠. 이름 자체가 메타인,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올해 10월에 신제품 출시, 런칭이 있고요. 그리고 소니의 그 플레이스테이션 VR 차세대 제품 역시도 다음 달에 이번 달이네요. 9월 달에 공개가 되고요. 내년 1월 정도에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알게 모르게 이 뭐 VR, AR, 뭐 XR 이렇게 뭐 섞어서 부르긴 하는데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산업이 이제 조금씩 계속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륙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절대 뭐 메타버스 관련된 주가 뭐 사볼만 하거나 매력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주요 기업들의 일정들을 고려해 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평소에 봐왔던 이런 관련주들
이런 주들은 그땐 좀 내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는 게 애플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애플이 다음 성장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는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그 2025년까지 딜레이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애플이 다음 성장에 이끌 건가에 대한 퀘스천이 좀 붙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런 메타버스 비즈니스가 주목받는다고 하면 애플 입장에 내년에 대한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엔 좀 약간 지루한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성장에 대한 플러스 알파 기대감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이 좀 예리하신 게 만약에 애플이 리얼리티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VR 쪽으로 진출한 게 맞다면 의외로 애플 자체보다 VR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한번 랠리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VR 관련주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이고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은 사실 관심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애들가 저도 언뜻 떠올랐는데 구독자분이 바로 또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비단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련 부품주들을 찾아보는 것도 네. 어쨌든 이런 뭐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을 때 국내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 부품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아마 이런 새로운 기기들이 나오면은 역시 또 국내 주식에서도 좀 찾아보는 것도 쏠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면 그 디바이스에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에서 텐베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새로운 디바이스 그리고 그 밸류체인에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정말 크게 레벨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고 내년에 만약에 조금 더 VR 관련 뉴스들이 업데이트 된다면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플이 이 메타버스 쪽에 사업 진출을 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메타 플랫폼이 뭐 대대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 뭐 소니가 이걸 더 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아직 시장이 안 열릴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애플이 이걸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좀 간단히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짚어보면요. 지금 전 세계 IT 기업 중에서 이런 메타버스 기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기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애플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 정도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오버하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의외로. 네. 공감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뭐 이게 비단 이제 메타버스 기기뿐만 아니라 뭐 전체 IT 디바이스 인프라 영역에서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메타버스에 한정 지으면은 메타버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경쟁력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요, OS,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단 OS 경쟁력 차원에서 애플이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압도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뭔가 새로운 IT 제품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IT 제품이 나올 때 그 IT 제품의 성공 여부는 그 IT 제품을 지지해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나왔느냐. 이게 핵심적인 성공 키입니다. 네, 과거의 사례가 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PC가 처음 나왔던 이제 뭐 처음은 아니지만 PC가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됐던 초반에 이제 MS DOS라고 하는 OS가 나오면서 보급이 시작이 됐고 이게 폭발하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그래픽 기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윈도우즈가 나오면서 이 PC 보급이 확대됐고 이게 인터넷의 혁명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iOS와 같은 OS가 이제 혁명적인 그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던 거고,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IT 기기 뭐 서비스는 그것을 지지하는 OS가 얼마만큼 잘 만들어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OS를 잘하는 기업이 이 생태계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감되는 네, 의견입니다. 네. 네, 완전히 공감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OS라는 게 뭐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시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OS가 여기 있네요. 이게 OS가 바뀐다는 거는 뭐가 바뀐다는 거냐면요.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겁니다. OS가 바뀐다는 거는 사람과 컴퓨터 간의 대화 방법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옛날에 PC 초기 때는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를 어떻게 했나요?
명령을 키보드로 입력했죠. 명령어로 음. 문서로 텍스트로 한 거잖아요. 커맨드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요거에서 진화를 해서 새로운 OS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픽 기반으로 마우스로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우리가 OS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냐면요. 인터페이스가 또 바뀝니다. 이거는 터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OS와 인터페이스가 동시에 진화를 해야지 새로운 생태계가 딱 열리는 건데 메타버스 시대 VR이나 AR 기기에 쓰이는 OS의 주력 인터페이스는 모션 제스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흥미롭게도 가장 잘하는 기업이 애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과거에 이런 OS를 개발했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능력 등등을 다 따져봤을 때 메타 플랫폼, 뭐 구글, 뭐 이런 다른 IT 기업들도 다 있지만 그들보다도 월등히 저는 애플이 이런 거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메타버스 사업에서의 이런 OS 경쟁력 역시 지금 애플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실제 시장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애플이 엣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조금 더 직관적인데 메타버스 사업에 중요한 게 그 AR, VR 기기잖아요. 눈에 쓰는 거. 네. 이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제일 중요한 부품은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뭐 카메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IT 부품이 있지만 다들 예상하지만 반도체입니다. 예. 그 기기 안에 그 조그마한 기기 안에 정말 고성능의 반도체를 넣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의 특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발열이 덜 나야 됩니다. 전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반도체가 그 반도체에서 발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안경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막 뜨거운 막 김이 느껴지고 막 이게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XR, VR, 뭐 AR 기기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반도체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경쟁력 역시도 지금 전 세계에서 누가 이 디바이스에서 제일 잘하느냐? 애플이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거를 아이폰에서도 보여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M1, M2 이런 애플 실리콘을 계속 강화하고 있듯이 맥북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애플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반도체 능력으로 이제 메타버스 기기에 이거를 녹이려고 하는 거고 애플이 또 애플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이게 또 일맥상통한 거예요. 애플카를 할 수 있는 OS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있고 또 반도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애플은 자동차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해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어쨌든 결론을 내려서 이러한 정말 핵심적인 경쟁력 두 개를 다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이 메타버스 사업을 하면은 이 산업의 판도가 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바뀔 수 있다. 라는 저는 굉장히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뭐 이 부분 열심히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이 애플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은 뭐 메타버스 얘기하면 진짜 땀 맞긴 하지만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생태계와 관련된 종목들, 테마들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투자의 입장으로서는 좀 준비를 이제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사실 이사님 말씀 드릴 때마다 인사이트 매번 감탄하긴 하지만 특히나 오늘 말씀해주신 플로우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네. 결국은 키는 소프트웨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그게 맞는 것 같고 사실 메타 플랫폼스가 메타버스를 먼저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역량은 사실 애플이 압도적이잖아요. 네. 네. 뭐 우리 박메타님도 휴가 중이지만 이 방송 보시면 분명 깨닫는 바가 있지 않을까. 크게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면 네, 모든 걸 하지 빨리 못할 하겠습니다. 거고 예. 중요한 거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놓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 또 업데이트 해주실 거. 두 가지를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테슬라는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 분위기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제 이거는 뭐 기사인데요. 어제 뉴스트릿이라고 하는 이 IB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테슬라가 이제 전대미문의 미중유의 수요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너무 수요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너무 사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이제 미국에서 특히 더 많이 올랐고 그 속에서 테슬라는 인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수요 걱정하지 마라.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그 내용을 지금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테슬라가 사실 인기가 없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항상 테슬라 수요는 좋았어요. 근데 테슬라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공급이었습니다.
정말 수요 막 예약 걸어놓으면은 막 한참 뒤에 막 딜리버리 오고 막 그런 그 공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고 이익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게 문제였는데 지금 테슬라가 이런 공급단의 문제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요. 지금 7월달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상해 공장 락다운 이후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업그레이드의 효과로 지금 상해 공장의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딜리버리 모델 I 기준으로 딜리버리 기간이 12주 가까이 이상 됐던 딜리버리 기간이 최근에는 1에서 4주로 줄어들었답니다. 한 달 사이,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굉장히 공급 능력,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왔다. 중국 공장에서 굉장히 희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밑에 문단은 이거는 뭐 한 열흘 전 뉴스이긴 한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을 빨리 램프업을 시켜야 돼요. 양산성을 확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이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매출도 올라가잖아요. 항상 이게 고민이었는데 이거 역시도 굉장히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한 뭐 2달 전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회사가 이야기한 일정보다 조금 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느낌이 최근 뉴스들을 보면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테슬라 역시도 굉장히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 관점, 제 의견으로서는 펀더멘털 자체는 진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테슬라를 보면 혁신이란 게 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가 아닐까. 지금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뭐냐고 하면 미국에서 다 넣고 저는 테슬라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베이스나 개발에서의 혁신이었다고 하면 제조업의 혁신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낸 것 같아서 맞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최근에 당연히 주목받을 만하다. 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노이즈 좀 안에 또 업데이트 준비. 네, 엔비디아는 아까 저희 부사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중국 쪽의 수출 규제가 걸려버렸죠.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서 아까 다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뭐 3분기 가이던스가 한 59억 달러 정도 매출이었는데 이게 전체 매출이 59억 달러에서 55억 달러로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4억 달러 정도가 이 중국해양 물량이 이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다 4억 달러가 다 데이터 센터 부문에 들어가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차트만 보셔도 좀 느낌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래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부분이 한 2015년 정도부터 올라왔거든요. 이게 매출이. 역사적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렇게 꺾인 적이 없습니다. 예, 계속 꾸준히 2018년도에 좀 이제 재고 조정 때문에 조금 플랫하게 가다가 계속 쭉 꾸준하게 이제 뭐 우상향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 좀 꺾였어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물론 이제 중국 수출 규제라고 하는 이런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어찌 보면 관련이 없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 자체가 썩 기분 좋은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이슈가 또 있어요. 사실 오히려 중국 그 수출 규제 이슈는 사실 이미 다 나온 거고 오늘 뭐 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뉴스는 뭐냐면요. 시게이트라고 하는 HDD 아까 방송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 HDD 시장에서 뭐 1, 2위 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어제 그 컨퍼런스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실적 가이던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네, 매출 가이던스를 한 10% 정도 낮췄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경기가 좀 안 좋고 우리가 부품 공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근데 좀 내가 봤더니 미국의 클라우드 업체들이 약간 우리 부품을 사는 거를 좀 조심스러워하네 라는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IT 섹터 특히 반도체 쪽에서 뭐 보면은 스마트폰 수요 안 좋고 PC 수요 안 좋고 뭐 이런 뭐 암호화폐 향 수요 안 좋고 다 수요 안 좋은데 그래도 데이터 센터는 살아 있다. 데이터 센터 수요는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분위기 달라지긴 했지만 데이터 센터 수요는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시게이트의 뉘앙스를 보면은 데이터 센터 수요도 조금은 둔화가 될 수 있다. 이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입니다.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모멘텀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아주 세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시게이트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시게이트가 이 니얼라인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시게이트의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시게이트의 데이터 센터로 공급하는 제품인데 전체 매출의 한 75%가 넘어요. 근데 시게이트가 실적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는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는 거는 뭔가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조금 모멘텀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든 거고요. 우려는 좀 생기는 뉴스네요. 이거는 사실 뭐 반도체 업종 전반에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시게이트 이외에 다른 부품 업체들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 수요 좋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뭔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항상 시장과 소통을 굉장히 잘해주는 회사였어요, 시게이트가. 근데 이 회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반도체 산업에 또 다른 우려가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저도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산업 화평을 볼 때 결국 전방 산업이 잘 돼야 그 뒤가 뭔가 밸류체인이 따라가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결국 키가 됐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건데 성장률은 의미 있게 나왔잖아요. 전방 네. 산업은. 근데 그런데도 이런 악재들이 좀 더 저희가 많이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빅테크 기업들 실적은 7월 중순에 나왔어요. 네. 클라우드 사업 성장성 좋았고요.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 강하게 하겠다고 다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때 다 우리 데이터 센터 문제 없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시게이트가 7월 21일 날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한 일주일 있다가 빅테크 기업들 발표하고 그때는 시게이트는 괜찮다 했습니다. 음. 그때는 우리 수요 좋아. 데이터 센터 수요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7월 22일 이후에 지금 보면 한 달 반이잖아요. 한 달 반 사이에 이야기가 바뀐 겁니다. 톤이 좀 톤이 다운된 바뀐 거군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데이터 센터 업황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우리가 좀 더 파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노이즈일 수도 있고 추세적 하향의 초입일 수도 있다. 네. 아직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아직 있겠네요. 봐야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한 달 사이에 또 이런 톤을 좀 바꿨다라는 게 시게이트라는 회사가 톤을 바꿨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다소 불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네. 부장님 고견을 혹시 또 근데 저는 시게이트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반도체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아까 네. 얘기하신 거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런 조치를 받을 때 같이 받은 기업이 있어요. 네. AMD 같이 받았거든요. 네. AMD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AMD는 매출 비중이 음. 그 MI 시리즈라고 하는 그 제품인데 네. 그 미국 정부가 규제했던 게 이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GPU를 규제한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 시장은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시장이기 꽉 잡고 때문에 있죠. AMD가 사실 그 시장의 매출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체 AMD 전체 사업에서 미미한 부분 정도의 네. 타격을 받은 거고 엔비디아는 그래도 꽤 의미 있는 그러니까요. 의미 있는 타격을 네.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또 빠져요 AMD가. 네, 같이 봐서 별로 상황이 없는데. 그래서 재미난 상황으로 좀 말씀드렸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책임감을 좀 가지고 이사님께 결례가 되는 질문 하나만 네.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 시장도 제일 큰 노이즈가 되는 게 엔비디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작은 문제는 아닌 게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도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몇 조 규모가 될 거고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지금 손실 규모가 50% 이상이라 큰 근심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이 엔비디아를 대하는 운용을 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과 그리고 자산을 관리하는 저 같은 웰스 매니저 입장이 정반대일 거예요. 지금 현업 영업장에 있는 제 웰스 매니저들은 지금의 가격이라면 엔비디아 정도의 경제력 있게 가격이 이 정도 밀렸다면 기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더 다수일 것 같거든요. 저희 판단에는. 근데 반면 펀드를 운영한 매니저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나 손실 규모의 관리를 위해서 분명히 아마 빠르게 비중을 줄여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펀드 매니저분들은 매도 쪽으로 대응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고 저희 직관적으로는 예. 그리고 웰스 매니저분들은 이미 손실이 났다면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개인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사님께서는 애널리스트로서 보시기에는 펀드멘탈적인 노이즈는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격 역시도 그 이상으로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현재는. 맞아요. 네. 이럴 때 혹시 투자자로서 대응한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정확하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그냥 투자 기간 설정해 놓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투자 성향이나 펀드 매니저와 같이 뭐 한 달, 두 달, 뭐 일주일, 이주일 정도의 수익률이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이 수익률이 움직이는 게 이 폭을 내가 못 찾겠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좀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맞다. 지금이라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좀 구조적으로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를 나는 확신을 하고 있고 조금 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전 지금 가격이 그렇게 크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때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을 때는 그때 엔비디아 폭락하기 이전에 주가 수준이 거의 최고점이었어요. 사상 최고점에서 폭락을 한 건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악재를 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올해는 조금 어려운 구간을 겪지만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이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약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근거는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뭐 게이밍 GPU 재고 조정이나 이런 중국 이슈, 뭐 데이터 센터가 또 수요가 살짝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단기적인 그런 노이즈라기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 중심의 구조적인 성장성 이거는 저는 뭐 여전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는 반도체 기업을 넘어서서 하나의 AI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장 부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어렵지만도 굉장히 뭐 재무 구조나 이런 게 다 탄탄하잖아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나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간을 난 짧게밖에 못 둔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는 시간이 있고 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팔기에는 가격대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사실 애널리스트로서는 가격에 대한 민감성보다는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을 더 깊게 하실 거잖아요. 어쨌든 이사님 보시기에 펀드멘탈리하게는 발전하고 있다. 네. 내년과 내년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밸류는 더 성장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근데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냥 하루하루의 수익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이 회사에 대한 그런 가치 펀더멘탈 등등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이제 다다르고 있는 약간 엔드 게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귀중한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자리에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건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나 국내 해외 투자를 경험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라는 종목으로 많이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제 의견을 좀 모아보고 싶었고 저의 의견과도 사실 괴는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산 관리사로서의 조언은 현재 정도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네. 현재 구간을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일단 저 역시 조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네.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귀한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잘 숙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귀한 의견 또 많이 중요한 뉴스를 많이 전해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바바르 리서치와 함께 중요한 내용 많이들 듣긴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애플이 왜 하는지는 잘 메타버스 모르겠어요. 플랫폼 쪽으로 진출한다고도 굉장히 큰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디바이스가 구체화된다면 저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제조업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QA 증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놓쳐서 안 될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고 마지막 엔비디아까지 사실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된 세 가지 종목을 다 정리해주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네, 꼭 한 번 더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오늘 또 저희 엑기스죠. 3부 부사장님과 글로벌 개장시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때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